안녕하세요. 현대 자연철학 전공하는 최종덕입니다. 충천철학도서관에서 보내드리는 이달의 철학책으로 저는 동양철학 전공자인 이규성 교수의 의지와 소통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 책을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의지와 소통, 즉 쇼펜하우어의 책을 동양 철학자인 이규성 교수님이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를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은 뭐 너무나 유명한 책이고요.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라는 책을 펼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벌써 세계라는 말, 표상이라고 하는 말, 이거 전부 다 어려운 말이거든요. 의지라는 말, 이건 뭐 더 어렵죠. 왜냐? 이것은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1800년도에 유럽 철학자가 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이 생각하는 개념과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표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독일어로 포아스텔룽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바로 표상이고, 그러면은 겉으로 보인다라고 그랬으니까는 보이지 않는 속에 무엇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그 추론은 마찬가지로 쇼펜하우어도 했으며 그 추론의 근거는 칸트의 인식론에 있었습니다. 즉 쇼펜하우어는 그의 선배인 칸트의 선험적 관념력 을 굉장히 전적으로 수용을 하죠. 물론 나중에 칸트의 철학을 비판하는 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발전 단계로 나타나고요. 자, 지금 이규성 교수가 쓴 의지와 소통으로 세계 부제 쇼펜하우어의 세계관과 아시아의 철학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쇼펜하우어를 간단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칸트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만큼 뭐냐? 칸트에서 이 표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칸트에서는 표상이라는 말 대신에 현상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물 자체라는 말,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들어봤지만 물 자체라는 말 개념처럼 어려운 개념도 없어요. 철학을 30년 이상 공부했었던 저 역시 이 물 자체라는 말은 참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철학이 생기는 고대 2500년 전 플라톤에서부터 오늘날에까지 이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모르겠는 이러한 물 자체라는 그러한 철학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전통적인 현상이라는 말 대신에 표상이라는 말을 쓰고 플라톤의 이데아나 칸트의 물 자체라는 말 대신에 의지라는 말을 대체했습니다. 대체한 이유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개념으로 봐서 그를 볼 수 있다, 인식한다라는 말 대신에 체험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어쨌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의지, 쇼펜하우어 빌레 의지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전반을 흐르고,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그 의지라고 하는 건 기존의 형이상학적인 이데아나 물 자체와 다르게 여기
이 생물학적인 우주론이 여기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일상 언어에서 너의 의지는 뭐지? 아, 나의 의지에 따라 나는 이런 행동을 했어 라고 말을 할 때 이러한 의지라는 말을 씁니다. 쇼펜하우어에 있어서도 그 의지라는 개념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개인화된 의지에 그치지 않고 쇼펜하우어의 궁극적인 철학의 방향은 우주화된 의지를 지향한다라는 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독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주화된 의지라는 게 무엇인가? 개인화된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 때 짜장면을 먹을 거야. 이 의지거든요. 아직 행동에 이르진 않았지만 이 의지가 강하면은 저녁 시간에 짜장면을 먹는다라고 하는 행동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개인화된 의지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의미는 아닌데 쇼펜하우어의 의지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의지, 즉 내 저녁 식사가 짜장면이라고 하는 메뉴를 실행할 수 있듯이 이 우주적 의지는 바로 이 세계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세계의 운동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생명의 원리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우주적 의지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성 혹은 오성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우주적 의지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방식, 그게 바로 의지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의지도 바로 이러한 우주적 의지를 접근하는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로는 이성보다 오히려 욕망의 원형 구조와 더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거는 부도덕하다고 많이 평가를 하지만 쇼펜하우어에 있어서 욕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내면에 잠재된 그러한 하나의 원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욕망을 어떻게 하면은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데다가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욕망의 원형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우주적 의지에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주적 의지라는 게 기존에는 종교적인 신개념과 연관시켰거든요. 그것은 이의 선배인 칸트도 그랬고 그 이전에 수많은 유럽의 철학자들이 바로 이러한 우주적 의지를 혹은 우주적인 설계자를 신과 연관시켰던 게 바로 유럽 철학의 전반적인 흐름이죠. 바로 이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반기를 듭니다. 이러한 우주적 의지라는 것이 반드시 이 종교적 신과 등치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신이 없어도 이 우주적 의지의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게 쇼펜하우어의 엄청난 도전적인 철학적인 전환점이죠. 오늘날 봐서는 뭐 그게 큰 전환이라고 볼 수 없었지만 이 책이 나오게 된 1818년도 즉 이제 19세기, 18세기, 17세기, 뭐 20세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럽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중심이 된 종교적 신의 개념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대부분의 철학자도 그러했지만 바로 쇼펜하우어는 이런
기독교적인 신, 종교적인 신이 없어도 어떻게 우주적 의지가 표현될 수 있는가라는 데 초점을 둔 것이고, 바로 이 점에 이 책의 저자 이규성 교수의 의지와 소통으로서의 세계가 초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규성 교수님은 아시다시피 동양 철학자입니다. 이규성 교수님의 책을 기본 저서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래전에 한국 철학의 중요한 틀을 제공한 최시영 선생님의 개벽사상에 대한 책이 최시영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왕양명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흐름들 있죠. 양명학의 흐름들. 이런 이제 물론 이건 중국 철학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본성을 다룬 그러한 전환적인 책이기도 하죠. 이러한 생성의 철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크게 양명학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주자학의 큰 변신을 이루었었던 황종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종이 왕성산 최시영의 그러한 관한 저서를 내신 분입니다. 최근에는 세 권의 이규성 교수의 걸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 현대 철학사론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바로 현대 한국 철학을 새롭게 정립한 굉장히 훌륭한 책이죠. 두 번째, 중국 현대 철학사론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2020년에 나온 책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책이 바로 오늘 소개드리는 쇼펜하우어의 세계관과 아시아의 철학이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는 의지와 소통으로서의 세계. 이 세 권의 책은 보시다시피 이 책의 부피, 규모 자체가 우선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 책은 1100페이지가 되고, 한국 현대사론과 중국 현대 철학사론도 마찬가지로 1000에서 1100쪽에 이르는 대단한 그러한 책이고, 이것은 분량만 많은 게 아니라 한국 철학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주는 대단한 그러한 한국 철학사의 변혁적인 그러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인 쇼펜하우어의 세계관과 아시아의 철학을 제가 소개한다는 점부터 저는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이 부제에 어떻게 쇼펜하우어와 아시아의 철학이 접목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책에서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자 이규성은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우주적 의지라는 것이 굳이 종교적 신, 인격적 신과 관련 짓지 않고서 이 동아시아에 내재했었던 그러한 이 자연 생성의 그러한 힘과 연관시키면은 엄청난 큰 해석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성 교수님은 바로 이 쇼펜하우어의 의지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아시아 철학, 즉 불교 철학, 그 다음에 도가 철학, 그 다음에 주자학은 물론이고, 이후에 12세기 이후에 양명학의 철학이 인간의 본성론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서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대단한 철학적인 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규성 교수님은 2021년도에 질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교수님은 이 대단한 세 권의 철학적 업적을 우리 후학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규성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우주적 의지론 혹은 우주적 의지가 기존의 서양 철학에서 보는 세계관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적론을 끌어들여옵니다. 서양의 세계관에서 말하는 철학적인 그러한 이데아 혹은 철학적인 신은 모두 한결같이 전체 완전하고 그다음에 불변, 그다음에 영원하고 그다음에 모순이 하나도 없는 독립적인 그러한 불변체의 절대 존재죠. 이런 절대 존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 다음에 미래의 시간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존재는, 절대 존재는 과거에서부터 미래의 방향까지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러한 불변의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절대 존재는 그 스스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절대 목적을 향해서 갖고 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존재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 밑바탕에 깔린 그러한 우주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단지 하나의 변화해 나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나 도가에서나 유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마 동아시아 사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변화는 어떤 특정한 방향을 나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변화는 환경과 조응하고 그다음에 서로 공동체에 조응하는 그러한 생태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규성 교수님은 이 책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그런 점에서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우주적 의지 의 존재와 동아시아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생성 변화하는 자연의 존재와 아주 딱 조응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규성 교수님은 이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을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바로 그 지적 생산물이 이 책 의지와 소통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으로 등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러한 의지의 세계를 얘기를 했지만 이 의지의 세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표상의 세계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표상의 세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과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이상학이라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그 당시 이 비판 대상이었던 바로 이 세 주제입니다. 즉 도구화된 신학, 기계화된 과학, 그 다음에 추상화된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게 바로 쇼펜하우어 철학의 변환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세 가지 분야를 지배하는 기존 철학자들, 즉 합리주의자들의 철학이겠죠. 합리주의자들의 철학의 내면에 깔려져 있는 세계 해석의 도구, 이게 바로 이성이고, 그 이성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방법론이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충족 이유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만 어렵지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의 이성적인 논리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은 그런 이성적인 논리 구조로서 풀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아마 쇼펜하우어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신학과 그 당시에 형이상학, 이 형이상학의 이제 쇼펜하우어가 비판 대상이었던 형이상학의 그 핵심은 사실은 해겔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겔 철학으로 대표되는 형이상학, 그 다음에 기독교로 대표되는 신학적 해석, 그 다음에 뉴턴 역학으로 대표하는 기존 근대과학, 이것을 세 가지를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 세 가지 분야가 소위 말해서 이성적 논리 구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은 인과구조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인과구조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후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이 만든 하나의 사유의 틀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만든 사유의 틀로서 이 세계를 전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나친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비판의 칼날이고, 이러한 칼날의 또 다른 양면을 잡고 있는 게 바로 이규성 교수님의 이 저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규성 교수님이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 한 단어를 들려고 그러면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합리적인 이성 구조에 매몰되지 않는 인간 의지의 하나의 과정적인 발현이고, 이러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는 틀이고, 이 결정 구조라고 해서 벗어난다고 할 때 이 결정 구조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충족 이율에 의존하는 기존의 근대과학, 기존의 신학적 해석, 기존의 해겔 중심의 형이상학이 바로 이 충족 이율에 의존하는 결정된 사유구조라고 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근대과학과 이러한 도구마화된 신학, 그 다음에 추상화된 관념화된 형이상학 내부에는 자유의 소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이규성 교수님이 설명하려는 그런 핵심인 거죠. 이런 점은 쇼펜하우어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에서는 바로 이러한 숭고함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된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보였지만, 이규성 교수님은 이러한 숭고함을 떠나서 진정한 세계의 자유, 인간의 자유를 추구를 하면서 쇼펜하우어를 독서한 것이죠. 그래서 서양 철학의 존재론에서는 없는, 다시 말해서 서양의 인식론에서는 없는 이 동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양론인 것이고, 이규성 교수는 이 수양론의 핵심은 충족 이율로서 설명될 수 없는 자유를 추구하는 데 있고, 이 자유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동반되는 개념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이성을 통해서 접근하는 인식 방법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단순하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깨달음에 한정되지 않아요. 이규성 교수가 말하는 깨달음은 새로운 인식론의 하나의 소통 방식입니다. 굉장히
확장된 인식론이 바로 이규성 교수가 얘기하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획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전통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열반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열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통로보다 이규성 교수가 얘기하는 그러한 깨달음은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느낌을 수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안주하고 있는 자아의 자유를 찾아가려고 하는 하나의 작은 시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시도들은 바로 소위 말해서 지금 자유라고 하는 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보는 과정을 찾는데, 자, 과연 이 우주적 의지가 갖고 있는 그러한 틀과 나의 사적인 자유가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이규성 저자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이규성 교수의 개인의 표현이 아니라 쇼펜하우어가 책 초중반에서 나온 이제 문장인데, 이 우주적 의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지가 풀어나가는 목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이 우주적 의지가 그냥 망나니처럼 아무 방향으로 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생명, 그 다음에 자연의 생명을 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힘이라는 말을 썼는데 목적이라는 말 대신에 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쇼펜하우어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을 갖고 있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존재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가고 있어. 그래서 절대 존재자가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앞에서. 이게 바로 목적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런 앞에서 나를 끌고 가는 절대자의 절대자의 방향성을 부정하고, 그 대신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에 편재되어 있는, 이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우주적 힘, 이건 또 생물학적 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 바이탈, 하나의 살아있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힘이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 형이상학에서 말하죠, 즉 해겔 철학이나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힘은, 목적은 앞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존재를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러한 절대 존재자지만, 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힘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폰 포어르네, 즉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전통 해겔의 형이상학적인 절대 정신의 그러한 도그마였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뒤에서 미는 폰 힌텐, 그러한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저자인 이규성 교수는 굉장히 큰 공감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전통 동아시아 철학의 중심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바로 이규성 교수가 얘기하는 동아시아의 핵심, 즉 생성 변화하고 내재된 그러한 철학적 존재론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성 변화와 내재된 그러한 존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동양의 수양론이고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작은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기성 교수가 추구했었던 자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책을 마무리하면요. 소위 말해서 이 의지를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힘은 선언적 틀에 있다. 이 선언적이라는 말도 어렵죠. 어쨌든 이 선언적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후천적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변화의 힘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는 이러한 선언적 틀이 있는데 그 선언적 틀이 형이상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이탈리티, 생생하게 살아있는 힘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마 이기성 교수가 이야기하려 하는 것의 핵심이고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이기도 하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선언적 틀, 쇼펜하우어나 이기성 교수가 추구하는 이러한 선언적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만든 충족 이유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논리학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감성으로 구성된 것도 아닌 이 바이탈리티의 그러한 생생한 그러한 생물학적인 그러한 원형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선언적 구조다. 그래서 저는 저나 이기성 교수가 표현할 때 이것을 기존의 유럽 철학이 말하는 그러한 형이상학적 선언론, 관념적 선언론과 구분해서 이것을 생태학적 선언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기성 교수의 그 문구가 저한테는 너무나 공감이 가고, 야, 바로 이래서 우리는 생태학적 선언론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자유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기성 교수는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더 이 형이상학적 세계, 그런 어려운 세계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도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러한 이성적인 지혜도 중요하죠. 이기성 교수는 항상 얘기하는 게 과학을 비판하지만 과학의 실용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이것은 쇼펜하우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쇼펜하우어에 있어서 그러한 실학적 존재론과 그다음에 형이상학과 그다음에 근대과학을 비판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박사학위 논문은 생리학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기본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성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논리학에 침몰된 과학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역시 신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이상학으로 관념화된 그러한 신학을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규성 선생도 쇼펜하우어의 그러한 철학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동양 철학의 생생한 생태학적 자연관을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생태주의 생명 진화론으로 이 책을 마감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진짜 이 책은 좀 더 분량이 대단한 책이긴 하지만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분량의 책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되취임을 하고 싶을 때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지금 좀 더 일상생활 속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다시 좀 살펴본다면은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
으로부터 이 고통스러운 인생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더 철학적 행복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개인의 욕망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욕망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가 추구하는 행복은 이러한 개인의 욕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욕망을 다스리면서 나만의 욕망이 아니라 너의 욕망도 인정을 할 때 바로 행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의 행복을 인정을 해야만 나의 행복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관계적인 인간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과의 관계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너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나의 존재가 인정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적 의지의 그 뜻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나 개인의 의지도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서는 이 욕망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류 공동체의 욕망을 같이 실현한다. 같이 더불어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아마 행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그러한 충돌과 갈등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쇼펜하우어가 하는 거를 들어보자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만남은 마치 고슴도치와 고슴도치의 만남과 같다고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하나의 문학적인 그런 아주 좋은 메타포죠. 즉 고슴도치끼리의 만남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의 만남이 나와 바로 세계적 의지의 만남과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마 저자 이규성 교수는 이 생태주의 생명진화론으로 이제 확장해 가지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 우리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고통들, 이러한 고통의 원인은 우리 개인들이 이 세계의 큰 의지에 따르지 않고 단지 개인적인 그러한 눈에 겉에 보이는 욕망에 매몰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욕망은 결국은 뭐냐? 다른 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듯이 이 우주적 자아라는 것에 목소리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듯 혹은 인도 고대 사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아주 거창한 열반의 깨달음보다 상대방이라는 건 좀 너를 포함해서 이 세계까지 포함되는 타자의 공동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바로 근원적인 행복의 길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기송 교수가 평생 동안 추구하던 철학의 아마 가장 중요한 방향이었다. 그리고 이기송 교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한국 철학에서 가장 큰 하나의 철학적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 권의 책, 쇼펜하우어의 세계인과 아시아 철학, 그다음에 한국 현대 철학사론, 그다음에 중국 현대 철학사론, 이 1000여 페이지가 넘는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그 이규성 교수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자각성, 그다음에 동양과 서양의 혼용의 철학이 여기서 드러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규성 교수는 오래전 양명학의 철학에서부터, 즉 왕선산, 황종이에서부터 한국 19세기 이 조선 양명학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신라의 철학에서부터 일제에 맞서 싸운 동학의 그러한 철학에 이르기까지를 다 포괄해서 하나의 미래의 한국 철학을 제시했으며, 그 소통의 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중요한 하나의 철학이 바로 이 책, 의지와 소통으로서의 세계, 쇼펜하우의 세계관과 아시아 철학이라고 하는 이규성 선생님의 저서였다. 것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책을 소개하게 해준 중천철학도서관에 감사드립니다. 중천철학도서관은 말 그대로 철학도서관이고, 제가 유럽을 돌아다녀 봐도 사립 철학도서관은 물론 꽤 됩니다만 국립 철학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여진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중천철학도서관의 이러한 책 소개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단순하게 책 한 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철학의 큰 흐름을 타가는 중요한 소통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많은 독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더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